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예상했던 대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포용 성장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년사에 어떤 단어가 올해는 가장 많이 등장했나 세봤더니 경제가 35번, 뭐 성장, 혁신 이런 단어까지 포함하면 맞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해는 평화가 많았잖아요. 올해 지난해는 경제가 압도적으로 많죠. 거의 평화였고 예.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집권 2년 차지만 사실은 5월 10일 이제 출범한 정부 입장에서는 인수위 없이 쭉 정신없이 이제 반년 정도를 달려왔고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좀 국가 비전이 선언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집권 3년 차가 개월 수로는 그렇지 않은데 느낌상 이제 중반기에 접어드는 느낌이면서 사실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이제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감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 35차례, 그리고 성장 29차례, 혁신이 21차례. 그래서 어제 이 신년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경제, 성장, 혁신 이것의 핵심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혁신. 자, 방점이 여기 세 단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어느 점을 가장 중점을 뒀다. 앞으로 올해 국정에서 경제 어느 지점에 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중심을 둬서 하겠다.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포용 국가와 포용 성장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이미 지난 그 시정연설, 지난 가을에 작년 가을에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소득 그다음에 혁신, 그다음에 공정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해왔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포용 성장으로 가겠다라고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해의 소득 성장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다. 그것이 성과를 내겠다. 성과를 내겠다.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설명이시고 그것이 이제 집약적으로 나타난 단어가 이제 포용 국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지난해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경제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거예요? 네, 지난해랑 좀 비교를 다시 제가 좀 하면 지난해 평화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난해와 올해 평화는 똑같아요. 지난해 14번을 언급하셨고 올해는 13번을 언급하셨는데 지난해와 올해 가장 달라진 게 국민이라는 단어의 횟수예요.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국민이라는 언급을 54차례 하셨는데 이번에는 25차례로 반으로 줄었다. 이유를 생각을 하면 한 가지죠. 첫 번째 신년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해에는. 그래서 국민이라는 것이 54차례, 그다음에 정부라는 것이 25차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경제가 많아진 이유가 한 가지죠. 그러니까 작년에 고용지표가 그렇게 낮지 않았다. 작년 신년사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일자리였거든요.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서 일자리를 뛰어나게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고용지표가 나빴다는 걸 올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방향은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겠죠. 네. 뭐 정부의 경제 방향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성과를 내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여당과 야당에서는 평가가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응 들어보시죠. 허심탄회한 반성 그리고 대안 이런 걸 기대했는데 결국은 스스로 칭찬하시는 공적조서만 내놓은 것 아닌가.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대할 게 없는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 이런 점들에 대한 반성이 먼저 전제가 좀 돼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 참으라라고 하는 그런 고집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어느샌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번 해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격적으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굉장히 신선하고 문재인 대통령답다.
그렇지만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변화를 희망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뭐 지표가 좋다. 결코 뭐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네, 각기 다른 각 당의 반응들을 지금 들어보셨는데 하나씩 좀 보죠. 마지막으로 얘기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지금 뭐 형식은 좋았고 굉장히 신선했다는 평가를 먼저 앞세우면서도 마지막에 경제 지표가 좋다는 거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이제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잠깐 나왔지만 야당들 간에도 평가가 다 달라요. 비판은 다 비판인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 정의당 입장은 친노동 정책을 강화해달라. 지난해만 해도 재벌 개혁도 들어있었고요. 각종 개혁, 적폐청산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좀 개혁 의지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게 좀 진보 정당 입장에서의 정의당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은 보수 두 야당하고는 또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180도 다른 입장에서의 비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제 야당들은 보수 야당을 포함해서 민주평화당까지 좀 지금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경제가 악화돼 있는 것이니 경제 정책에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통렬하게 반성하고 뜯어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이제 기대했다는 게 야당들의 입장이에요. 사실은 이제 속으로는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꿔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해온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기조가 변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정책 기조 중심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군요. 네, 바뀌지 않았고 제 개인적인 분석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지난해 앞에 있었다면 올해는 혁신 성장을 더 우선시하고 파이가 커져야 지표가 좋아져야 이 소득주도도 그 이후에 밀어붙이겠다. 그렇다면 다만 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운영에 묘를 두겠다. 속도에 완급 조절을 하겠다. 이 정도가 이제 변화 기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보수 야당들은 이게 맞듣지 않고 와닿지 않는 것이고요. 완전히 경제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지금 이렇게 힘든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건 좀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뭐 여당에서는 명품 기자회견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셀프 용비어 첨가다 이런 또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정말 극과 극의 반응인데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고 반대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는데 형식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점점 진일보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이제 역대 정부하고 비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는 집권 3년 차라는 걸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권 3년 차는 완전히 정점이거든요. 5년 단임제에서 그 다음에 4년 차, 5년 차는 어쨌든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정부가 비행기가 날아서 이제 연착륙하는 것, 경착륙이 아니라 그런 시기가 4년 차, 5년 차라면 3년 차에서 그동안 못다한 것을 하면서 사실은 이 연착륙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게 3년 차인데 대개는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 또는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정치적 반대자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그런 열린 자세 그게 조금 부족했다라고 지금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사실은 뭐 고용지표가 나빠졌다는 걸 인정을 하시지만 아쉬운 부분은 혁신성장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규제라든지 규제를 뭐 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어떤 메시지로 작용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 라든지 뭐 기타 다른 어떤 부분들 뭐 이게 사회 문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대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옳고 또 지금 청와대가 무조건 잘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포함해서 집권 여당의 갈 길은 계속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소신 있게 가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반대자들의 목소리도 듣는 경청하는 그런 열린 자세가 아쉽다라는 점은 좀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거대 양당 빼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해 내내 뭐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대표가 단식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부진한데 정의당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패스트트랙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어쨌든 그 하나의 어떤 상임위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야 돼요.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3분의 2가 모두 다 이 야3당을 다 합쳐도 3분의 2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이
그중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공생관계라고 네.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은. 왜냐하면 선거제도는 지금의 상태가 이 양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혁한다는 건 자신들의 기득권을 줘야만 돼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정당이 자신의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띄어서 남한테 주겠다라고 선뜻 나서는 예. 그런 정당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이 안 되는 이유를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사실은 물밑에서는 거의 같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 각 당마다 중요시하는 현안들이 뭐 다 다르긴 할 텐데 거기다 지금 뭐 공방이 붙은 뭐 청와대 기강회의 문제 같은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또 더 쉽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어제 2시간 이상 되는 이 신년 기자회견 또 질의응답까지 다 생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웃음과 또 긴장이 공존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제 회견 이모저모를 차현조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이 90분간 직접 사회를 받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 아주 뜨거웠는데요. 이런 방법도 동원됐습니다. 제 마음대로 그렇게 지목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드는 것도 모자라서 휴대전화에 책, 모자까지 동원됐습니다. 한복을 입고 온 기자도 있었는데 고생한 보람 없이 선택은 못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간간히 웃음도 흘러나왔습니다. 교착 상태를 보여왔던 북미 협상 중재안에 대해서 기자가 자세한 방안을 언급하면서 질문하자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렇게 저도 뭐 설득하고 중재하겠습니다. 청와대 인사를 두고 친문 색채가 강화됐다라는 평가에는 농담 섞인 반론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는데 아마 물러난 임종석 실장이 아주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 다만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라는 다소 공격적인 질문에는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는데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 온라인에서는 모호하고 무례한 질문일 뿐이다. 기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한복까지 입고 갔는데 질문자로 선택이 못 되는 좀 아쉬운 장면도 봤습니다. 어쨌든 MC로 등장했던 문재인 대통령 모습까지 봤는데 어제 끝나고 나서 가장 화제가 됐던 그 기자는 네네. 아무래도 김혜령 기자. 실검이 그렇습니다. 계속 나왔었는데 뭐 경제 기조를 계속 밀고 가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이 질문이 이제 당당함이었느냐 무례함이었느냐 이 논란이 계속 이제 번졌습니다. 네. 그런데 태도 논란 이전에 저는 중요한 건 태도는 보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그 내용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가가 조금이라도 설명을 있었어야 된다. 예. 근거가 그러니까 자신도 근거가 있었어야 된다. 대통령에게 근거를 물어보려면 이를테면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 소득과 실질 가처분 소득과는 다르다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어떤 근거를 갖고 자 이렇게 해서 국민과 대통령의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근거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 근거라기보단 어떤 자료를 보고 예. 사실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냐라는 정도로 한다면 거기서 답변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생략을 하고 국민과 다르다. 근거 없이 다르다라고 단정을 한 다음에 근거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그냥 당혹해하게 만들려고만 하는 질문 아니었겠느냐. 뉘앙스가 더 문제였다. 네, 그런 그것이 기자로서 사실은 네. 답을 들으려고 했다면 훨씬 더 그 답을 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네. 실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답을 문재인 대통령 이미 다 했다라고 끝나버렸으니까 실제로 자신한테 기회가 왔을 때 답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 그 기자는 실패한 질문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곳곳에서 이제 웃음이 터지는 이런 장면들을 네. 저희가 이제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이제 안보 분야 질문을 받고 경제 분야 질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네. 뒤에 정치 사회 분야의 질문이 이렇게 축소되는 이런 맞습니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 안배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마지막에 정치 안보로 넘어가자마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청와대 기강회의 논란 관련한 이제 질문이 맞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청와대,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잘하고 있다. 여기서도 사실은 대통령의 자신감이 좀 묻어납니다. 네. 어찌 보면 권력형 비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사찰 의혹 야당들이 제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저는 생각은 굉장히 무거운 기자회견이 될 수도 있다. 예. 기자들이 작정하고 신랄한 비판들을 아마 줄을 이었으면 김혜령 기자가 그렇게 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지도 않았을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어제 대통령이 분위기를 유하게 이끄는 데 성공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신년 기자회견만으로 연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성과의 연착륙은 연말에 우리가 지표들을 다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상당히 대통령이 분위기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그 신랄한 질문인데 공직기강 해임 문제는 사실 아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 공감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야당들이 권력형 비리 터지고 있지 않느냐인데 진짜 권력형 비리는 청와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탈 행동들이 언론 보도가 안 되었죠. 과거 역대 정부에. 지금은 음주운전 했는데 잡혀갑니다. 그리고 해임당하죠. 폭력 쓰면 안 되죠. 네. 음주폭력, 주치폭력 했는데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직위 해제되고 옷 벗어야죠. 이렇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에요. 권력 측근에 있는 인물들이 비리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는데 바로바로 아웃됩니다. 이게 저는 건강한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했다면 권력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비리가 공개됐을 때 이거 문제 있네. 이 사람 내보내. 그럼 이제 문제가 아닌 거죠. 정화되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이나 그들이나 다르지 않게 법적 처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선 권력형 비리라고 붙이기는 어렵다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을 힘들게 한 질문은 역시 김태우 수사관 문제와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였다고 보는데 예. 이 둘에 대해서 분리해서 답변을 하셨죠. 그렇죠. 김태우 수사관은 이제 개인 비위 혐의에서 시작됐다 네, 단정을 했고요.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한 이런 어떤 대답을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걸 보고 김태우 수사관 공포감을 느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한국당에서는 이게 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당장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언급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져서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뭐 이것을 이제 야당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하나의 어떤 주장은 뭐냐면 자신이 감찰한 어떤 행위 자체가 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지시한 것이다. 체계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1년 몇 개월 동안 자신이 그런 감찰 활동을 했다라는 주장이고 네. 또 상대 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건 일탈 행위다. 본인의 어떤 행위다. 이런 어떤 주장으로 양쪽이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징계는 별개의 어떤 문제인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의 성격을 지금 규정하는 듯한 어떤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그 앞에 어떤 표현이냐면 예. 특별감찰반은 소기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 맞아요. 그런데 예.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 자신이 한 행위라는 표현을 좀 드러내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정도로 거리를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은 좀 거리를 두셨으면 참 적당했을 텐데 그래서 야당의 공격을 안 했을 텐데 그 표현을 쓰심으로써 어느 한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어떤 그런 그 범위를 이렇게 한정지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표현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야당의 어떤 공격을 삼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은 단독으로 김태우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특검법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걸 이제 스캔들을 이제 특검 전국으로 좀 키우려고 하는 전국이고요. 사실은 네. 이제 김태우 수사관 더하기 플러스해서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 건까지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드루킹 특검에서도 봤지만 초점이 이렇게 분산되면 와글와글 하긴 한데 얻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제 지난 국정농단은 최순실에서 시작해서 상당히 확대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얽히고 설킨 게 정권 내에 많았던 이제 사안이고 그러한 일이 뭐 일상적으로 정권마다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재민 사무관 건 별건, 김태우 수사관 건 별건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는 청와대 특감반 문제고 하나는 기재부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제대로 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는 위법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 옳았느냐 그렇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한 3년 차 된 사무관의 일개 소신의 영역과 훨씬 더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 고위직 입장에서의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차원이 갭이 있다. 이 설명을 하는데 예. 그래도 따뜻한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너무 이걸 비장하게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또 언급도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서 김태우 수사관 아까 우리 이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미 운영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위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덮기 위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폭로전이다. 근데 대통령의 입장이 민정수석과 다를 수가 없는 거죠. 비서실장이 네. 이미 국회 운영에 나가서 한 답변과 한 일맥상통한 연속성상에 있는 답변이었다고 보면 야당의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은 좀 이 예. 과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시비를 가려봐야 한다로 결론이 나거든요. 예, 김태우 수사관 어쨌든 오늘 대검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가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부터 먼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어제 인사 관련 질문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 직행한 그 언론인들이 청와대를 네. 직행한 부분, 그 다음에 친문이 강화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 답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야당이 지금 비판한 대목은 그거거든요. 지금 예.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의 대변인이 됐던 민경욱 현 의원, 현재는 의원이죠. 민경욱 대변인이 KBS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데 현직 언론인이 그대로 청와대에 입성을 했을 예. 때 지금의 민주당이 굉장히 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중간에 어떤 그런 그 과정도 거치지 않고 현직 언론인이 그대로 청와대에 갈 수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야당이 똑같은 어떤 그 비판을 그 당시에 민주당이 했던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현직 언론인을 그대로 중간에 그러니까 뭐 사퇴하지도 않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정한 언론인이다. 그분들은.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공정한 언론인이므로 청와대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공정한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공정과 공공이라는 말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 김의겸 대변인이 표현한 DNA라는 단어가 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DNA에는 공공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문제는 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직 언론이 여기까지는 이제 뭐 서로 예. 논쟁이고 네. 앞으로 다음 어떤 정부라든지 이럴 때는 현직 언론인이 직접 갈 수 없는 어떤 뭐랄까 룰을 좀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대답은 계속 되풀이되지 어쨌든 않을까. 논란이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이것은 룰로 정리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임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네. 강기정 정무수석 오늘 이제 국회를 찾았는데요. 그렇죠.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과의 면담은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뭐 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지금 이제 만나서 나눌 네. 이야기가 없다. 사실 과거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는요. 예. 그냥 어찌 보면 좀 맹목적인 막무가내 보이콧이 있었는데 네. 지금 김병준 위원장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청와대 이진 비서진으로 바뀐 상황에서 예. 어떻게 이제 대여 관계, 대청 관계를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당내에 수습해야 될 것도 많고 2월 전당대회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작전상 타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노영민 이 신임 실장하고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은 이전 1기와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그렇죠. 예. 세기수 3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정말 뭐 나름 노회한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노영민 전 의원 시절에는 상당히 온화한 분위기. 그 강기정 전 의원 때는 상당히 강성 분위기였어요. 학생운동권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당시에 여당과 그냥 투쟁적으로 치고받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톤다운이 된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부드러운 강기정 수석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당과 조우를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채널의 역할을 할 것이냐. 자기 규정을 잘했어요. 강기정 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국회에 잘 전달하고 특히 대하에 또 이제 국회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네. 그야말로 전달자, 메신저의 네. 역할이 자기의 일이다. 간단하게 규정했는데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네. 이전에 한병도 수석 시절보다는 조금 더 대화 관계가 협치 분위기로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봅니다. 예, 소통하는 곧 강기정 만나겠죠. 정무수석의 역할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신년사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일단 올해 신년 들어서 오늘 갤럽 지지율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
상승세로 지금 좀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등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했어요. 반등을 한 시점이 지난 연말에 이제 반등의 조짐이 있었고 네.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 반등의 조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선의 어떤 방향이거든요. 예. 선이 그냥 횡보를 그으면 조정 기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텐데 지금은 조금 꺾어서 위로 상향되는 어떤 부분들 그렇다면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냐면 이 조정은 굉장히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데드크로스를 표현을 할 때 네. 데드크로스가 한 번에 이렇게 딱 꺾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꽤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예. 이번 주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옆으로 별 의미가 없었다 그러면 상당히 이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긍정이 그런 가능성으로 보여야 될 텐데 지금 연달아서 위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이 정부가 무엇인가 계기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어떤 상황도 볼 수 있다. 반등을 할 수 있는 네. 계수가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전통적 지지층 보면 20대에서 지지가 많았는데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남녀가 좀 갈리는 이런 맞습니다.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 예. 질문도 나왔어요, 사실. 질문은 나왔어요. 예. 젠더 문제. 근데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시각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여성의 권위가 좀 신장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20대 남성층이 정말로 이것도 좀 이론은 있습니다. 20대 남성층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또 통계적 반론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중론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은 여성에 대한 정책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 기조를 후퇴할 조짐은 보이지 네. 않습니다. 그렇다면 20대 남성들이 더 이탈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 지난 연말부터 제가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면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20대 남성, 전통적인 이제 이 진보 진영 지지층들이 이탈해 나가는 것, 혹은 이걸 신보수화 현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붙을 것이냐? 한데 이게 반짝 효과로 군대를 줄여준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퍼부어주는 형태로는 붙들기 어렵고 뭔가 더 본질적인 정책 기조가 예. 필요하다라는 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 명답은 찾아내지 못한 것 같고요. 네. 이번 2월에 전당대회 때 저는 이 신보수 현상을 이용할 그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맞대응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예. 앞으로 이제 20대를 놓고 격전을 이제 보수와 그 진보가 부분도 앞으로 좀 예. 정치권에서 주목해야 벌일 될 가능성이 그런 커 보입니다. 포인트인데요. 어쨌든 오늘 여론조사는 신년사는 반영이 안 된 네.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맞습니다.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할지 말지 한국당이 또 결론을 못 냈습니다. 당내에서 지만원 씨를 두둔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만원 씨가 80년 광주에 잠입한 북한군이라고 지목했던 탈북민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조사관 없이 무슨 조사를 하겠는가? 지만원 씨가 없이는 이 북한군 개입 여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 이 사람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이상한 사람이고 사기꾼입니다. 76년 1월 월생이 80년 광주 사태 때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에 내려왔을 수 있으며 이게 4살짜리 모습인가요? 만약 제 나이가 거짓이라고 해도 이때 당시에 최소한 20대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9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60대여야 맞는 겁니다. 이런 제가 60대라면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고 저는 신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5.18 진상위원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무슨 대한민국이 무슨 사기공화국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셨는데 저랑 네. 동명이인인 맞습니다.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 씨. 지금 내가 그때 4살이었다. 네, 그런데 네. 저기 20대 여성을 나로 지금 지목을 했으면 내가 지금 60대가 넘는데 그럼 난 신선이냐 신선이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한국당에서 일부 좀 이게 지만원 씨 주장 옹호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아니 김진태 의원도 이 추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위원으로 집어넣어 달라. 그런데 이 근거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거는 없고 네. 바람이 있겠죠 거기에는. 왜냐하면 지만원 씨의 바람이 주장이 당시에 4살짜리 지금 이제 탈북 여성이 예. 전 이제 북한군 여군 장교가 4살 시절에 80년 광주에 투입됐던
북한군 특수요원이다. 근데 이것을 광장에서 이제 막 설파할 때는 무슨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안면 분석 장치를 썼는데 이게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분을 만약에 국회에서 만든 5.18 진실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자유한국당이 이제 추천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코미디와 해프닝이 벌어질지 저는 우려가 크거든요. 한번 좀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것도 전 너무 이상해요. 이게 고민의 거리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문가라고 추천이 돼서 검토하고 있다. 그 검토가 지금 사실상 여러 개월 된 거거든요. 그 검토가 안 끝나는 이유를 전 되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 논란이 계속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자유한국당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겠다라는 정치적인 포석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저게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그 이후에 판단이 안 서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논란이요. 그 지만원 씨 대신에 한 분을 다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은 광주 진압에 나섰던 공수부대 지휘관 출신입니다. 이래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제척은 기피해야 되는 어떤 인물이에요. 이 선임을 할 때 어떤 사유냐면 그 조사를 해야 될 그 사건의 당사자. 사건에 어떤 그런 어떤 영향을 미쳤다든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위원이 됐을 때 자신이 몸담고 있었거나 또는 자신이 관련된 부분으로 이 조사를 객관성 없이 이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부대 지휘관이면 조사를 받아야 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로 객관적으로 조사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이 위원으로 있는 한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척 사유라는 건 그거거든요.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비객관적인 사람을 회피해야만 이 결과가 객관적인 어떤 자료로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척 사유를 두는 것인데 지금 지만원 씨도 사실은 이 핵심적인 어떤 당사자이고요. 왜냐하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겠다라는 걸 집어넣었거든요.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그러면 그것을 주장한 당사자가 되고 또 공수부대의 이 장교라는 분도 사실은 이 기총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가면 이분들이 아무리 객관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척 사유라는 것 자유한국당이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한국당의 딜레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을 낼지 참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